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추정물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물건 파트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 한 문제는 물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형태의 지문으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한 문제는 추정물을 위주로 한 문제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추정물에 관한 논점은 우리 시험에서 매번 출제가 됩니다. 자, 먼저 조문을 먼저 볼게요. 100조 1항.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한 때, 부속 체크할게요. 부속하게 한 때 그 부속물을 종물이라 한다. 그래서 이 양 효과입니다. 추정물 관계가 인정이 되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추정물. 이 어떤 추정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부분은 여러 군데서 응용이 됩니다. 권리 간에도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의 관계가 인정되면 추정물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유추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일단 한문만 보더라도 추정물 관계가 인정되면 종물은 따를 종자죠. 그래서 주물에 딴다. 즉 한마디로 양자는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은 추정물에 관한 이론을 민법에서 이와 같은 이론을 두고 있느냐? 자, 추정물에 해당하는 물건들은 우리 집에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횟집과 수족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횟집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건의 분류 중 동산과 부동산으로 분류를 한다면 횟집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되세요? 부동산 형태로 존재하겠죠. 부동산 형태로. 근데 수족관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존재를 합니까? 주로는 동산 형태로 존재를 하겠죠. 즉 시내라면은 수족관이라는 존재는 횟집에서 고객들에게 안전한 횟감을 임시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설치한 같은 물건이다, 그죠? 예, 일반적으로는 동산 형태로 존재를 할 겁니다. 근데 시골에 횟집이 있다면은 마당에다가 연못을 파는 형태로 수족관을 만들 수 있겠죠. 즉 부동산 형태로 된 수족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같은 수족관이라는 존재는 횟집과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입니다. 독립한 물건. 근데 수족관이라는 존재는 내 집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로지 횟집에 있을 때 자신의 태어난 어떤 효용가치를 다할 수가 있다. 즉 양자는 법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다른 물건입니다. 그렇지만 양자는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를 구성을 하고 있다, 그죠? 즉 이와 같은 경우 법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다른 물건이지만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 운명체 관계에 있을 때 법적으로 이와 같은 공동 운명체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인정을 해주자, 그죠? 그래서 주물과 종물은 그 법적 운명을 같이 하게 하는 게 여러모로 이와 같은 경제적 공동 운명체 관계를 인정하는 게 여러모로 바람직하다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추정물 제도가 인정이 됩니다. 자, 볼게요. 넘깁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추정물 관계가 인정되려면 136페이지 참고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 상호간의 추정물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그 추정물 관계가 인정되는 애들은 쭉 눈으로 한번 일견을 하시고, 둘째 줄 마지막에 다만 주유소 지하에 설치된 유료 저장 탱크라든지 건물 지하에 설치된 정화조동은 종물이 아니다. 거기다가 밑줄 긋게요. 좀 이따가 본문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 어떤 애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자, 그럼 136페이지요. 쌍가루 2번 종물의 요건으로 갑니다. 즉 종물이 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100조 1항을 읽었습니다. 종물이 되려면 첫 번째,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물건이어야 됩니다.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즉 일상상자,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에 도움을 주는 것만이 종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주물에 도움을 주는 관계에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물건에 불과한 경우는 종물이 될 수가 없다.
이때 공한다는 것은 뭐예요? 한문을 이렇게 씁니다. 즉 한마디로 순수 우리말로 하면 이바지한다. 예,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도움을 주는 물건이어야 하느냐 그죠? 즉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그와 같은 물건만이 종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집에 있는 뭐요? TV라든지 에어컨, 선풍기 등은 건물 자체에 도움을 주는 물건입니까?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도움 주는 물건이요? 후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은 현행법상 종물이 될 수 없답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첫 번째 요건. 현행법상 종물이 되려면 쌍가루 2번에 동그라미 1번. 주물의 상용에 공할 것. 즉, 종물이 되려면 계속해서 주물 자체의 어떤 일상적인 경제적 효용에 도움을 주는 관계에 있는 물건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물에 도움 주는 관계에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불과한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고, 그 다음 니은이 우리 시험에서 많이 출제됐던 요건입니다. 종물이 되려면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도움을 주는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에 있는 뭐요? TV라든지 에어컨 등은 건물 자체 효용에 직접 도움을 주는 물건이 아닌 그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자 등에 도움 주는 관계에 있는 물건에 불과하므로 건물에 대한 종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건이 요겁니다. 어디까지나 뭐요? 종물은 주물과는 독립한 다른 물건이어야 합니다. 독립한 다른 물건. 즉, 왜 이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냐? 처음부터 뭐요? 그 물건이 주물의 일부 내지 구성 부분이라면 이와 같이 주종물 관계를 우리가 굳이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그 하나의 물건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물건이 팔리면은 그 구성 부분은 같이 거래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주종물 관계를 별도로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어떤 주종물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된 이유는 어디까지나 주물과 종물은 법적으로 뭐요? 전혀 별개의 다른 물건입니다. 따라서 독립하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즉, 별도로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수족관도 뭐요? 따로 거래할 수 있고, 횟집도 수족관과 분리해서 따로 거래를 할 수가 있다. 즉, 법적으로 전혀 별개의 다른 물건이지만, 이와 같은 주종물 관계가 인정되면 하나의 경제적 공동 운명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를 뭐요? 분리를 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물건은 서로서로 독립한 물건이지만 주종물 관계를 인정하여서 그 법적 효과를 같이 하게 하죠, 그죠? 운명을 같이 하게 하죠. 여기에 주종물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양자는 독립한 다른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독립한 물건이기만 하면 동산이 됐든 뭐요? 부동산이 됐든 불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간에도 주종물 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시골을 떠올려볼게요. 예전에 시골에는 어떤 집들을 만들 때 본체가 있고 뭐요? 떨어져서 뭐 창고를 따로 건물로 짓고도 한다, 그죠? 이와 같은 부동산 상호 간에도 주종물 관계가 인정이 될 수가 있다. 즉, 독립한 물건이기만 하면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보시고, 따라서 처음부터 주물의 일부 내지 구성 부분은 종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창고분 박스로 우리가 밑줄 건 부분요 설명해 볼게요. 따라서 유료 저장 탱크요. 유료 저장 탱크하고 주유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유료 저장 탱크는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주유소 건물이 있다면 그 지하에 매설된 형태로, 그죠? 그럼 이 같은 유료 저장 탱크는 주유소 건물과 독립성이 있는 존재이다, 아니다? 없죠, 그죠? 주유소 건물의 구성 부분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료 저장 탱크는 주유소 건물에는 종물이 될 수 없다. 왜요?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정화조입니다. 자, 정화조는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건물 지하에 매설되어 있죠. 그래서 건물과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건물의 구성 부분 내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화조도 건물에 대한 종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독립한 물건만이 종물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 창고 부분, 다음부터
유류저장 탱크라든지 정화조 등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것.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양자가 뭐예요?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되죠. 그죠? 그때 어떤 단어를 씁니까? 부속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합이라는 단어를 얼핏 봤습니다. 부합이라는 단어. 자, 일단 부합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법조문을 가지신 분들은 256조를 펴시든지 아니면은 교과서는요, 360페이지입니다. 교과서 360페이지. 자, 가운데 부합이란 단어가 있고 257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257조를 보니까 제목이 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가다한 비용을 요할 때, 이 문장이 부합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느낌 왔죠, 그죠? 두 개 이상의 동산이 부합하여, 즉 결합하여,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훼손체는 뭐예요? 원래대로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 비용이 원래 물건 비용보다 더 셉니다. 이런 경우 강제적으로 분리를 시키는 게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하죠, 그죠? 그때 분리를 허용치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남습니다. 이와 같은 물건의 결합을 부합이라 합니다. 부합.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부합의 경우는 뭐예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하나가 됐다, 그죠? 그래서 부합물 내지 다른 말로 합성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떤 부합의 경우는 어떤 요건을 충족 못해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서로 독립성이 없죠. 따라서 부합물을 내지 합성물은 종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시죠. 이 표현을 부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부합과 부속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세요. 따라서 의도가 됐든 간에 우리 시험에서 한번 이것은 뭐예요? 부합이라는 단어로 지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렸다, 그죠? 즉, 종물이 되기 위해서는 조물과 뭐예요?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 즉 조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이 아닙니다. 조물에 부합된 물건 하면 틀립니다.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합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이 됐다는 것을 부합이라고, 부속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옆에 위치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따라서 종물이 되려면 조물의 경제적 효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장소적 밀접성이 있어야 된다. 이를 법적으로 부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합이라는 단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속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자, 볼게요. 수족관이 빵꾸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시적으로 공장에 다녀와야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장소 밀접 관계가 일시적으로 분리되더라도 그 자체만은 종물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요. 원칙적으로 양자는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동일할 거. 즉, 왜냐하면 조종물 관계가 인정되면은 양자는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하더라고요. 즉, 예컨대 횟집은 A 소유입니다. 근데 수족관이 B 소유다. 근데 조종물 관계가 인정되면 횟집이 팔리면 수족관도 같이 팔리죠. 즉,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 간에 조종물 관계가 인정되면 뜻하지 아니하게 제3자를 해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원칙, 조종물 관계가 인정되려면은 조물의 소유자가 뭐예요? 자기 소유, 다른 물건을 조물에 부속한 물건이어야 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따라서 원칙,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우리 시험에서 몇 번 떴습니다.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 다만 제3자를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를 달리한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조종물 관계 요건을 봤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조종물 관계가 인정이 되면은 왜 인정합니까? 양자는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독립한 물건들이지만 이와 같은 하나의 경제적 공동 운명체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는 법적으로도 뭐요? 이와 같은 관계를 깨뜨리지 말고 그대로 인정해 주자. 그 취지의
주종물 관계를 인정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주종물 관계가 인정되면은 100조 2항에서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죠? 이와 같은 효과를 인정합니다. 그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릅니다. 처분에 따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처분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주물이 팔리면 종물도 뭐요? 원칙적으로 같이 팔리는 게 되고, 주물이 타인에게 임대가 되면 뭐요? 종물도 원칙 같이 임대가 되고, 주물의 압류 처분이 있으면 뭐요? 그 압류라는 효력은 종물에도 미칩니다. 즉 한마디로 양자는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가 그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때 처분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물권적 처분이 됐든 임대 등 채권적 처분이 됐든 압류 등 공법상의 처분이 됐든 처분의 종류는 불문. 즉 결론 양자는 법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가 100조 2항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 조문요. 무슨 년? 우리 시험도 몇 번 떴습니다. 그래서 횟집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그죠? 그래서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은 뭐예요? 그 저당권은 종물에도 미칩니다. 이때 종물의 범위입니다. 이때 종물이라 하면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존재하던 종물에 하느냐 아니면 뭐야? 현재 상태 종물까지 포함이 되느냐입니다. 쏘겠죠, 그죠? 예, 현재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존재했던 종물뿐만 아니라 뭐야? 현재 존재하는, 즉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속된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다. 자, 볼게요. 자, 횟집을 개업했습니다. 그 당시에 뭐예요? 가게를 처음 개업했기 때문에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죠. 수족관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장사가 잘 돼서 현재는 수족관이 5개까지.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는 수족관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현재는 뭐예요? 수족관이 5개나 있습니다. 그럼 저당권은 어디까지요? 설정 당시에 존재했던 수족관 1개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위에 부속된 나머지 수족관 모두에. 자,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틱은요, 여분의 차에서 요 틱업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권리자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그 물건을 점유까지 해야 되는 경우, 우리 다음 심화반에서는 자동적으로 읽으면 이렇게요. 그때는 권리자가 뭐예요? 주물만 점유하고 종물은 따로 점유한 바 없다면 그 효과는 종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100조 2항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질권이 성립하려면 그 질물을 질권자에게 반드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대표적인 질권에 얘가 전당포라 그랬죠. 우리가 그때 물권법 파트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그래서 시계만 전당포업자에게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종물인 시계줄은 맡긴 바 없다. 그럼 질권의 효력은 어디까지만? 주물인 시계에만 질권력이 미칩니다. 그럼 시효취득도 똑같습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을 시효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소유에서로 점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주물만 점유 사용했을 뿐 종물은 점유한 바도 없다. 그럼 시효취득은 뭐예요? 주물에만 시효취득 효과가 발생할 뿐 종물에는 시효취득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은 우리 심화발엔 자동으로 됩니다. 그 요번 해체는 뭐예요? 기역과 니역까지를 주의하시고, 그 다음 옆 페이지 체크할게요. 그래서 100조 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근데 여하튼 100조 2항은 강행법규냐 임의법규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임의법규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양자는 법적 운명을 같이 하지만 당사자 의사로 뭐요? 그 처벌의 종류를 달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개별 판례는 심화반에 설명드릴게요. 자, 상가로 4번입니다. 이 같은 주종물에 관한 100조 규정은 물건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조문이다. 그죠? 그렇지만 권리 간에도 이와 같은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가 인정된다면 똑같이 이와 같은 조문을 유추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볼게요. 갑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이 뭐예요?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권으로 빌려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 건물을 병에게 매도합니다. 그러면 병은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한 거냐?
당연히 타인 소유 토지에서 건물을 지어서 소유하려면 토지 이용권이 수반돼야 되겠죠. 수반돼야 됩니다. 그럼 을 입장에서는 건물 소유권과 토지에 대한 임차권 중 어디가 주된 권리입니까? 당연히 건물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그에 대한 토지 임차권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된 권리죠. 그래서 을과 병 간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이 있었다면 그 건물 소유를 목적한 종된 권리인 임차권, 지상권 등 토지 이용권도 당연히 수반돼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게 원칙이겠죠. 그죠? 따라서 양자는 운명을 같이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따라서 권리 상호 간에도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가 인정된 100조의 주종물에 관한 100조는 유추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건물이 타인에게 양도가 된다. 그죠? 주된 건물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면 건물 소유를 목적한 토지 이용권이 임차권 등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수반해서 넘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죠? 그러면 이자를 발생케 한 채권을 원본 채권이라고, 원본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것을 이자 채권. 그럼 당연히 주된 권리인 원본 채권이 양도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이자 채권도 같이 넘어갑니다. 자, 그와 같아서 판례 2번요. 요번을 체크해 두세요. 작년에 출제가 됐고, 시험 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특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문제 제공 파트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부분이 처음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는 계속 반복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나갔던 문제를 검토해 볼게요. 자, 교과서에 있는 어떤 판례들은, 개별 판례들은 심화반에서 다룹니다. 기본적인 판례는 지금 시간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자, 2번 문제요.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종물은 동산에 관하지 않는다. 즉, 주물과는 독립한 물건이기만 하면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불문한다. 그죠?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요. 종물은 주물의 처벌에 따른다. 이 같은 100조 2항은 강행법규가 아니면 임의법규다. 그죠? 따라서 종물만을 따로 주물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번. 종물은 주물에 대해서 독립한 물건일 필요는 없다. 예.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왜 틀렸어요? 어디까지나 종물은 주물과는 법적으로 별개 독립한 다른 물건이 한다. 그죠? 따라서 정답 3번. 처음부터 종물의 일부 내지 구성 부분은 종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요. 주물의 효용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부속된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그죠? 즉, 종물이 되려면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 즉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주물에 도움 주는데 불과한 물건 종물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5번. 주종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권리 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죠? 예. 자, 그럼 지금까지 주종물에 관한 어떤 지문을 봤습니다. 자, 그럼 어디를 오시냐면은 138페이지 원물과 가실로 옵니다. 자, 물건 파트의 마지막 법상의 분류입니다. 가실이라면은 원물로부터 생기는 소액물을 가실이라 한다. 근데 가실을 생기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결론요. 원물이 됐던 가실이 됐든 둘 다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물건이 아니라면 가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연습해 볼게요. 자동차, 물건 맞죠? 물건 중에 동사이죠. 그죠? 그래서 타인에게 자동차를 빌려주고 그 사용료를 대가로 받습니다. 사용료. 돈이니까 물건 맞죠? 그럼 자동차 사용료 대가는 가실, 그 중에서 법정 가실에 해당합니다. 둘 다 물건입니다. 노동을 빌려주고 그 대가의 임금을 받는다.
돈이니까 물건 맞죠? 근데 노동 자체는 물건이 아니죠. 따라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가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허권 등을 타인에게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아요. 그 다음에 주식을 뭐요?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같은 특허권 주식은 뭐요? 물건이 아닌 권리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사용 대가인 사용료, 돈이니까 물건 맞죠? 근데 주식, 특허권 등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허권의 사용료, 주식의 배당금 등은 현행법상 가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물건이 돼요. 자, 그럼 조문을 볼게요. 원물과 가실은 101조와 102조에 걸쳐서 조문을 둡니다. 101조랑 물건의 용법에서 수취하는 산출물을 천연가실이라고 양,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법정가실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죠? 천연가실과 법정가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102조. 이 같은 가실이 생겼을 때 그 가실이 누구 거냐는 겁니다. 즉 가실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가 누구이냐. 자, 102조 옆에다가 임의 규정 적으세요. 가실 수취권자라는 민법 102조는 강행법규가 아니라 뭐요? 임의법규. 즉 당사자 합의로 수취권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 1항. 천연가실이 생겼다면 천연가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원칙. 천연가실을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가 수취권자가 됩니다. 2항. 법정가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을 합니다. 자, 의요. 원물로부터 생기는 수익물을 가실. 그 가실을 생겨한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 그죠? 그 둘째 줄. 현행법상 가실이 되려면 둘 다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의 가실 등은 법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가실의 종류요. 천연가실입니다. 천연가실이라면 말 그대로 원물을 그 원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용법대로 사용했을 때 생기는 산출물을 천연가실이라 합니다. 자, 그때 첫째 줄. 천연가실. 따라서 뭐야? 둘째 줄 보세요. 사과나무는 때가 되면 사가 열리죠. 젖소에서 우유가 생긴다. 그죠? 이와 같이 원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수취하는 산출물, 당연히 천연가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셋째 줄요. 인공적. 우리가 토지를 파면 어떻게 돼요? 자갈, 모래 등을 채취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인공적으로 수취하는 산출물, 즉 자연적으로 수취하는 산출물, 앤더 뭐요? 인공적으로 수취하는 산출물을 통틀어서 천연가실이라 합니다. 천연가실. 둘 다 물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권리의 가실 등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자, 니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천연가실이 생겼다면 그 천연가실의 수취권자가 누가 되느냐는 겁니다. 원칙. 자, 볼게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대표인 천연가실 맞죠? 그럼 사과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는 원칙 누굽니까? 당연히 사과나무 주인이겠죠. 즉 원칙 원물의 소유자가 수취권자가 됩니다. 원물의 소유자. 근데 천연가실에 대한 수취권자에 관한 102조는 강행법규이다, 임의법규이다? 임의법규죠. 즉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 그죠. 즉 예컨대 당연히 사과는 사과나무 주인이 수취권을 가진 게 원칙이에요. 근데 가수원 주인이 가수원을 타인에게 임대했습니다. 빌려줬어요. 그러면 누구 겁니까? 빌려서 농사지은 자가 사과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겠죠. 그래서 원칙은 원물의 소유자지만 예적으로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다른 자가 수취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천연가실은 이를 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로 수취권자를 달리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집 박스 부분이 이제 대구 관계로 됐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천연가실 파트에서는 그 박스 부분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수취권자. 첫 번째, 원칙 뭐요? 원물의 소유자가 수취권자이기 때문에 사무관리자는 수취권이 없습니다. 사무관리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즉 사무관리는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무관리는 어떠한 것을 사무관리라 하느냐. 자, 내가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소가 새끼를, 송아지를 출산할 예정이다. 근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집을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뒷집 사람이 내 대신에 송아지를 대신 받았습니다. 뒷집 사람은 내 대신에 송아지를 대신 받아줄 법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여하튼 법상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야? 타인의 사무, 즉 타인의 일을 대신합니다. 이를 사무관리라 합니다. 그 송아지를 받았어요. 그럼 송아지 누구 겁니까? 내 거지 뒷집 사람 게 아니죠, 그죠? 사무관리자는 수치권이 없다. 자, 계속 따르세요. 선의점유자. 우리가 물권법에서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201조 1항에 의하면 그 물건을 선의로 점유한 자는 점유물로부터 생긴 가시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즉 선의 점유는 법에서 가실수취권을 인정합니다. 반대로 뭐요? 선의 점유자가 수취권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으면 뭐야? 알고 있는 악의 점유자는 수취권이 없겠죠. 따라서 201조 2항에는 악의 점유자는 수취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토지가 없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지상권을 통해서 토지를 얻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농작물을 누구예요? 빌려서 농사진 지상권자죠. 그때 자신의 토지를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둬서 빌려준 그 토지 소유자는 뭐예요? 지상권 설정자. 빌려줬기 때문에 수취권이 없다, 그죠? 전세를 통해서 빌려서 농사 지었습니다. 당연히 누구예요? 전세권자. 자신의 부동산을 전세권자에게 전세로 빌려준 자는 뭐예요? 전세권 설정자. 당연히 수취권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로 자신의 토지를 타인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때는 뭐예요? 빌려서 농사진 임차인이 수취권자이기 때문에 빌려준 임대인은 수취권이 없죠. 근데 임대차 관계하고 뭐예요? 대비되는 게 사용대차다, 그죠? 즉 임대차가 됐던 사용대차가 됐던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려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고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되돌려 갚습니다. 그때 그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빌려 사용하는 법률관계는 뭐예요? 임대차. 근데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한다, 그죠? 그때 친구로부터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럼 농작물은 누구예요? 빌려서 농사 지은 사용 차주가 수취권자이기 때문에 빌려준 뭐예요? 사용 대주는 수취권이 없다, 그죠? 자, 그럼 수취권자 파트에서 가장 많이 떴던 게 요겁니다. 인도전의 매도인입니다. 인도전의 매도인. 가수원을 사고 팔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인도전이요. 그때 사과나무에 달린 사과는 누가 수취권자가 되냐? 매도인이 수취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인도전은 뭐요? 매수인은 수취권이 없습니다. 다만 인도전일지라도 예입니다. 예외. 이미 매매 대금이 완납이 됐어요. 완납이 된 경우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누가요? 매수인이 수취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수취권자에 관해서 가장 많이 지문화됐던 논점이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자, 나머지는 쭉 그냥 볼게요. 자, 친권자가 수취권자고, 그 다음에 유언의 정리에서 뭐예요? 수유자. 그 다음에 임치관계는 뭐예요? 임치인이 수취권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충을 볼게요. 자세한 것을 우리가 물권법에서 다시 봅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담보물권이라고, 이 같은 담보물권자도 우선 변제 범위에서는 예외적으로 전형가시한 수취권이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물권법에서 다시 321조 이하 등을 검토를 할 거예요.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도 예외적으로 우선 변제 충당하는 범위 내에서 가실수취권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파트를 설명을 주로 드릴게요. 자, 여기 볼게요. 이 세 명을 보세요. 지상권의 경우에는 누가 수취권자입니까?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지상권자가 수취권자고 빌려준 설정자는 수취권이 없죠, 그죠? 전세권도 똑같습니다. 근데 저당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갑이 농민입니다.
농사짓기에서 영농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농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 농협에다가 토지를 저당으로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농협은 뭐요? 저당권자라 하고 자신의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농민은 뭐요? 저당권 설정자라 하겠다. 그죠? 그때 원칙 가을에 토지에서 농작물을 수확하고자 합니다. 누가 수치권자예요? 저당권자인 농협입니까? 농민이요? 농민이다. 그죠? 따라서 저당권의 경우는 그 저당권의 객체로부터 생기는 천연가실은 저당권자가 아니라 뭐요? 저당권 설정자가 수치권자입니다.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천연가실한 수치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래서 약속을 지켰다면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근데 농민이 빌린 채무를 변제치 않습니다. 그럼 저당권자인 농협은 자신이 빌린 채권에 만족을 해서 뭐요? 그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경매로 넘기겠죠. 그때는 토지뿐만 아니라 뭐요? 농작물도 같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뭐요? 저당권자가 압류한 경우에는 그때는 천연가실한 수치권이 예외적으로 저당권자에도 인정이 됩니다. 요 관계요. 자, 그래서 저당권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뭐요? 그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천연가실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가 수치권자이지 저당권자는 수치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파트에서 개념만 보시면 자동적으로 이해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저당권자도 뭐요? 그 목적물을 압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 목적물로부터 생긴 천연가실에 대한 수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자, 밑에 판례는 심화반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지난 문제 3번 보세요. 예. 매일 문제 3번. 다음 중 천연가실의 수치권을 가질 수 없는 자는 박스 부분을 보시면 되죠. 증권자, 그 다음에 뭐요? 수정자, 그 다음에 임차인, 사무관리자, 지상권자 등이 쭉 나열되어 있다. 당연히 누굽니까? 사무관리자다. 그죠? 예, 사무관리자는 천연가실의 수치권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수치권 인정됩니다. 자, 다시 교과서로 옵니다. 법정가실요. 법정가실이란 물건을 빌려서 사용을 한다. 그죠? 근데 그때 그 사용 대가로부터 받는 금전 기타 물건을 법정가실이라 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집을 타인으로부터 임대차로 빌려서 지급하는 그 대가인 차임, 땅을 빌리고 뭐요? 그 사용 대가인 지료, 그 다음에 돈을 빌리고 이자를 지급한다.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등을 빌려 사용하고 사용료 등을 지급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정가실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연이자 한번 적을게요. 이자는 대표적인 법정가실입니다. 그렇지만 지연이자는 법정가실이 아니 뭐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그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 국립공원의 입장료 자주 뜹니다. 그럼 결론. 법정가실이 아니답니다. 자, 법정가실은 뭐예요? 내가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려서 사용합니다. 그럼 그 물건은 누구만이 사용해요? 나만이 배타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빌려준 자에게 지급한다. 그죠? 이게 법정가실이에요. 근데 국립공원은 나만이 빌려서 배타적으로 사용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그와 같은 관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뭐 준조세 일종이지 법정가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넘깁니다. 이 같은 법정가실이 있었을 때 그 법정가실의 수치권자는 누가 되느냐? 수취할 근래 존속기간 일소의 비율로 수치권자가 정해집니다. 이미 벗깁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갑 소유 아파트를 빌려서 사용합니다. 월 50만 원을 사용료로 차임을 지급하고 대표적인 법정가실 맞죠? 근데 이 같은 법정가실의 수치권자는 누가 되느냐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정가실인 차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물건의 소유자겠죠. 그때 법정가실은 수취할 근래 존속기간 일수의 별로
그래서 갑이 아파트를 을에게 매도합니다. 15일자로 매도했어요. 그러면은 보름 동안에는 누가 주인이요? 갑이 주인이다, 그죠? 그럼 보름치의 차임은 갑이 수취할 수 있는 권리자고, 나머지는 을이 집주인이 됐죠. 나머지 보름치는 을이. 이와 같이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별로. 다만 이와 같은 민법 규정은 강행법규다, 임의법규다? 임의법규다, 그죠? 저 합의로 이달치부터 뭐요? 네가 집을 샀기 때문에 네가 통째로 세입자로부터 다 차임을 받으라, 그죠? 반대로 내가 샀지만 이달치까지는 네가 종전대로 다 받으라. 임의 규정입니다. 존속기한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그 다음에 D가 사용이익 체크할게요. 예, 사용이익. 사용이익. 타인의 어떤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이용합니다. 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타인의 어떤 건물 등을 사용하려면 그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죠? 이와 같이 타인의 건물이나 뭐 토지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면서 얻는 이익을 사용이익이라 한다. 실질은 뭐예요? 가실과 다를 바가 없다, 그죠? 그 사용이익에 대해서는 가실이라는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요. 민법 201조 1항에 뭐예요? 선의 점유자는 그 점유물로부터 생기는 가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둡니다. 그 사용이익이 실질적으로는 가실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건물이나 토지 등을 뭐예요? 무단으로 사용한 자가 선의 점유자라면 201조가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용이익은 뭐예요? 자기 것으로 할 권리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자는 그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그 물건의 소유자에게 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가실수취권에 관한 201조가 유추 적용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원물 가실에 관한 논점까지 봤습니다. 자, 기타 분류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는 많이 힘을 빼세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만. 자, 물건은 우리 주에서 무수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물건을 학자들이 여러 가지 기준에서 물건을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책만 보세요. 책은 여러 어떤 종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책상 등은 뭐야? 나무라든지 어떤 철제 등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하나의 물건은 여러 가지 어떤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구성 부분의 결합 정도에 따라서 우리 주의 물건을 단일물, 합성물, 결합물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 단일물이요. 대표적인 게 책 한 권이요. 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이가 필요하죠. 그때 종이를 문방구로부터 사서 올 때는 당연히 대가를 지급하니까 독립한 물건 맞죠, 그죠? 근데 그 종이들이 모여서 지금 책 한 권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 부분이 낱낱이 종이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그 구성 부분이 개성을 잃고 전체가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됩니다. 이를 단일물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합성물. 우리 주에서 눈에 보이는 뭐예요? 대부분의 물건은 합성물이에요, 합성물. 차량, 건물, 그죠? 보석 반지, 선박, 항공기 등 우리 주에서 보이는 무수한 물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볼게요. 보석 반지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보석 반지. 금링이 있죠. 그 위에 다이아가 올려져 있습니다. 금링 자체도 별도로 뭐예요? 개성이 있고,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도 별도로 가치가 있죠, 그죠? 즉, 그 구성 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개성을 가집니다. 가까이 개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거래가 될 때 금링 따로 다이아몬드 따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뭐야? 하나의 다이아몬드 반지로 팔리죠. 이와 같은 성질의 물건을 합성물. 즉 어디까지나 단일물과 뭐야? 합성물은 거래계에서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된다, 그죠? 그래서 단일물과 합성물은 하나의 물건입니다. 하나의 물건. 그러면 반대되는 게 뭐예요? 결합 집합물이요. 집합물은 이와 같은 단일물, 합성물들이 여러 개 같이 모여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경제적으로는 단일체를 요즘 법적으로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면 뭐예요? 여러 개의 물건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상점에 있는 상품 전부, 도서관에 있는 책들 전부입니다. 전부. 이런 것을 집합물이라 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여기만 집중하시면 돼요. 여기만. 집합물만이 독자적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집합물은 말 그대로 뭐요? 원칙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물건이요. 다만 이와 같은 집합물도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경제상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완벽하게는 기억이 안 되겠지만은 우리 첫째 주에 배웠던 것을 또 올려볼게요. 우리 주에 존재하는 무수한 권리들을 지배권, 또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구분했다, 그죠? 그때 토지 등을 뭐요? 물건이 한다, 그죠? 물건. 그 객체의 물건을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가 가지는 소유권을 뭐요? 물건에 했죠, 그죠? 물건. 그래서 소유권에게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집합물도 물건이기 때문에 그 물건은 뭐예요?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같은 집합물은 독립된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물건이요. 근데 이 같은 집합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다룰 어떤 경제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같은 뭐예요? 지배관계를 대외적으로 안전하게 공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될 수 있다면 집합물도 뭐예요? 예외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집합물 예외. 일정한 공시 방법이 마련되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 즉 공장재당 특별법 등이 있는 경우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공장을 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경영 자금을 어느부터 대출코자 하니까 담보를 요구해요. 근데 공장 자체도 빌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이 없다, 그죠? 오로지 지금 돌리고 있는 기계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계는 동산이기 때문에 담보를 정할 때 기계를 따로따로 한 대씩 별도로 담보 제공하는 게 편리합니까? 공장에 있는 기계 전부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의 담보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게 편리해요. 후자죠, 그죠? 근데 이와 같은 편리성에 응해서 공장재당 저당법 등 특별법이 있는 경우는 이와 같은 집합물 전체를 뭐야? 하나의 물건같이 담보권의 객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뭐야? 특별법이 있는 경우는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시험 출제가 됐어요. 이와 같은 특별법이 없습니다. 특별법이 없더라도 뭐야? 판례가 종류, 장소, 수량 등의 뭐야? 지정에 의해서 양도담보 설정자에 다른 일반 재산과 구별될 수가 있다면 집합동산 전부를 하나의 담보권의 객체로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자, 밑에 판례를 보고 따르세요. 대표기가 뱀장어입니다. 양어장내 뱀장어야. 쭉 내가 뱀장어를 양식을 합니다. 양식 자금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니까 담보를 요구를 합니다. 양식장도 빌렸어요. 부동산이 없죠, 그죠? 오로지 가치가 있는 게 지금 키우고 있는 뱀장어입니다. 숫자가 변동하죠, 그죠? 그때 어떤 식으로? 종류가 뭐예요? 뱀장어다. 장수가 어느 야구장 내에 위치한다, 그죠? 대략적인 숫자가 뭐예요? 여러 수십억 마리다, 그죠? 이와 같은 종류, 장소, 수량 등의 지정에서 담보 설정자의 다른 어떤 재산과 구별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집합 변동하는 뭐예요? 이와 같은 동산도 전체적으로 뭐예요? 하나의 물같이 취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여러 개의 물건이지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공장재당 저당법 등 특별법이 있는 경우라든지 이와 같은 특별법이 없더라도 뭐예요? 종류, 장소, 수량 등의 지정의 방법에서 설정자의 다른 재산과 구별될 수 있다면 뱀장어다, 그죠? 예. 집합동산 전부를 하나의 담보권의 객체로 할 수가 있답니다.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나머지 융통물 이하로 쭉 진행을 할게요.